(1960년 9월은) 대구지검에 부임했다. 장면 정권이었던 이때 민주주의의 담론 속에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웠다. 대구지검 근무 6개월여가 지나며 5.16 쿠데타 소식이 들려온다. 그리고 허형군은 법무부 검찰국 정보과장 겸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발령과 동시에 혁명검찰부로 차출된다.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겸무라는 것은 말하자면 평검사로부터 부장격으로 승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면 반가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혁명이 완성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좀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이때 허영구는 가족을 부산에 두고 혼자 상경한다. 혁명검찰부는 현직 검사 10명, 육군 법무관 10명, 해공군 법무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됐고 부장은 혁명군의 박창암 대령이었다. 허형군은 혁명검찰부 개소식에서 결의에 찬 박정희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하며 한편으로는 참 권력 무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엊그제 혁명 직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가던 거의 모든 사람이 전부 접히 들어왔어요. 허형군은 처음 육군단 김웅수 장군의 반혁명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 혁명에 비판적이어서 반혁명에 몰린 김웅수 장군은 미 8군과 가까웠던 탓에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결국 재판을 거쳐 석방된다. 그러나 이때 자유당 정권의 내무장관 최인규, 4.19 당시 발포 책임자 곽영주, 정치 깡패 이정재가 혁명검찰부의 재판을 거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특히 허영구는 기업인들의 조사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때 쌍용 김성곤, 두산 박두병, 삼성 이병철, 그리고 홍진기 등이 조사를 받았고 11명의 기업인이 구속된다. 1962년 7월 혁명검찰부가 해체되고 법무부 정보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허형구는 63년 4월 육군 법무관으로 군에 입대해 박창암 반혁명 사건을 맡는다. 김동하, 박임항, 박창암 등이 박정희에게 혁명 공약대로 원대 복귀 이행을 촉구하며 촉발된 이 사건은 박정희의 향후 입지를 판가름할 중대성으로 말미암아 민기식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를 하며 대책회의를 주재할 정도였다. 현역 우리 검찰관을 갖다 군 소집까지 해가지고 그 사건을 맡겼는데 뭐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는데 이제 그 검사 출신 중에 한 사람은 내 선배로서는 이용원 씨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한때 상관이었던 박창암을 허형구가 조사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었다. 과거 상사인 이 박창암 씨를 맡는다는 것은 매우 난처한 일이라서 박창암 씨 사건만은 나 피하는 게 좋겠다. 박임한 사건 날달라 이래 해도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제 박창암 사건을 맡게 되는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대는 명령을 거절할 수 없지 않은가. 결국 허형구는 고뇌 끝에 조건부 수락을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면 그거 할 수 없이 내가 맡겠다. 그러나 박창암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내가 안면상 또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증거 수집과 총체적인 지휘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수락하신다면 내가 맡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창암 신문때가 되면 허형구는 법정을 나왔다. 그래서 박창암은 큰 검사는 어디 가고 새끼 검사만 앉아있나 자신 없으면 공소 취하해라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일부러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법정 투쟁 방법으로 말이죠. 그 이제 큰 검사, 작은 검사 말을 왜 나오냐면 나는 법무관 소령이고 내 밑에 또 법무관 대위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뭐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하다가도 박창암 씨를 직접 신문하려 했으면 그냥 도말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검사는
어디 가고 작은 검사만 뭐 나오냐 이렇게 뭐 떠들고 그래 합디다. 그래 이제 위에 군부 상부에서 볼 때는 주임 검사가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결국 박창암은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사면된다. 1964년 허형군은 소령으로 제대를 하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발령을 받는다. 부산지검 시절 상사였던 윤두식 검찰국장을 인사차 찾아갔다가 발탁된 것이었다. 검찰과장으로 부임하며 어느덧 검사 10년을 넘어섰다. 사실 그동안 수사 일선에 서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검찰과장은 법무부 소속의 행정직이다. 덧붙여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실무에 강한 수사통인 것 같지만 실상 그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신간 법률 서적이 나오면 가장 먼저 입수해 읽었고 기고 등을 통해 검찰과 법무 이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검찰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에 힘쓰고 실효성 있는 행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1966년 8월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영전한다. 이때 그는 일명 홍제동 한 여인 살인사건을 맡게 되어 경찰에서 자백을 한 용의자를 20일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석방한다. 경찰이 강압적인 자백을 받은 것이 역력했고 증거와 실제 상황이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되어 용의자의 진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결국 여론은 허형구의 소신에 박수를 보냈고 경찰에서 진범으로 송치해도 검찰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 서울지검 근무 2년이 지나며 허형구는 대전지검 차장으로 영전된다. 검사 초기를 대과 없이 넘어와 중견검사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일에 묻혀 가정에 소홀한 편이었던 허형구는 이때 딸 5 끝에 둔 아들을 키우는 재미에 빠지기도 한다. 1971년 허형구는 대전지검 차장에서 서울지검 경제부장으로 올라온다. 70년을 전후해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복잡다단한 경제 관련 사건들이 횡행하던 시기였다. 경제부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펼치던 그는 이때 국제적인 금괴 밀수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하고 부산지검 차장으로 전보 발령된다. 그리고 6개월여의 짧은 부산지검 차장 근무 끝에 서울지검 차장으로 올라온다. 허형구가 차장검사를 지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은 고도 성장을 이룬 산업화의 정점이었다. 그리하여 근대화를 빌미로 유신 통치를 하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 극심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때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검찰은 권력의 신여라는 적잖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허형구는 원래 정치에 대해 무색무취하고 정치 문제에 현실적인 관심이 적었다고 한다. 사실 또 정치적인 사건은 공안부가 전담해 허형구는 그 라인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금도 공안부 검사가 합니다만 공안부 검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사건을 처리를 합니다. 뭐 차장도 결재를 격려는 합니다만 그저 스쳐가는 정도이고 공안부장이 검사장을 통해서 총장에게 바로 직결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내가 서울차장 때 또 특히 기억나는 것은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주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 처리를 한 것 같는데 그것도 부장이 차장을 스쳐가기는 가지만은 검사장, 총장 이런 라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랬다.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그는 수사의 본령인 엄격한 자세로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다. 예컨대 이제
차장 검사나 검사장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암흑하고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사건, 내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수가 많은데 그런 걸 한 번도 내가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지요. 허형군은 서울지검 차장 시절 발생한 1974년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은 특히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수뢰했다. 그날은 광복절 공휴일이라서 난 사진 친구들과 같이 사진 찍으러 가려고 이제 남대문에 어느 다방에서 앉아서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다방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면서 8.15 경축식장에서 박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뭐 권총을 쏘고. 비상사태를 직감한 허형군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검찰청으로 들어가 상황 파악에 들어간다. 이어 배명인 부장 등 간부 등이 속속 청사에 들어와 대책을 수기했다고 전한다. 너무 돌발적이고 경악스러운 사건이라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나는 검찰청에 들어가서 그 당시 지방검사장은 하기휴가라 고향에 가 온 것이고 저는 차장인 내가 대신해서 사건 개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는 나나 또 취재하는 기자들 모두 다가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이었습니다. 1974년 9월 허형군은 청주지검장에 승진 발령됐다. 검찰 입문 20여 년을 넘기며 검사장에 오른 것이었다. 그는 인사 로비를 하는 성격은 못 된다. 그럼에도 순탄한 코스를 밟아 올라온 것은 덕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상충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는 내가 왜 검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접 사건 사는 검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을 상당히 경청하시죠. 해가지고 당신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 검사가 처리한 거하고 비교해 보셔서 밑에 검사가 처리한 게 맞다 생각하면 서슴없이 양보를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사건에 지적을 당하면은 한편은 두렵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랬다. 허형군은 대과 없이 1년여를 청주지검장으로 재임하고 1975년 10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된다. 영전이었다. 검사장과 직급은 같지만 검찰국장은 검찰 행정의 주무부서인 동시에 인사를 통괄 보좌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핵심 요직이었다. 왜 그가 그 자리에 발탁됐을까? 내가 청주지검 검사장을 하고 있을 때에 황산덕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는 그때까지만 해도 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 그러나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나서 황산덕 장관이 청주지검에 초도 순시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속으로 좀 마음속에 뭔가 좀 찜찜합디다마는. 그런데 그 후 정기 인사에서 허형군은 황산덕 법무장관에 의해 검찰국장에 발탁된다. 황산덕이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고 검찰 내 서울법대 인맥이 반을 넘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뜻밖이었다. 이제 황산덕 장관이 이제 정법무 장관이 되니까 서울대 출신 우리 검사들이 들어 인사하러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청주지검 검사장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황산덕 장관은 성격이 아주 고든 분이었다 이렇게 주지의 말할 뜻, 수 있습니다. 허형군은 끊임없는 독서로 이론을 무장하는 학구파 검사였다. 그래서 그는 특히 검찰국장 시절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를 보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 일환의 하나로
허형구는 대검 과장들로 실무반을 구성해 검찰 통계 사무 규정을 만든다. 범죄의 흐름 등을 통계화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또 이때 그는 검찰 행정사무 규정을 현대적으로 표준화했다. 그 전에는 검사가 법무부 국장으로 갈 때 행정이사관 겸 대검검사, 또 과장일 때는 행정서기관 겸 서울고검 검사를 겸직했다. 따라서 별정직인 검사는 일반 행정관이 되려면 전형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래서 허형구는 정부 조직법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 신분 그대로 법무부 국장 또는 과장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무행정의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핵심 요직이다. 그래서 허형구는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으로 장관을 보좌했다고 한다. 나는 그때 생각에 국장의 어떤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보좌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보좌하는 사람은 장관의 인사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내 임무다. 그러나 인사청탁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제 국장으로 대해서 나도 하나 봐주소. 뭐 그렇게 말할 수 아니십니까? 알았다고 말해요. 아니다 말도 못하고.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내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 영전 지켜줘도 좋겠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가령 뭐 승진을 시키겠으면 남들이 다 그 괜찮구나 그 사람이 이제 되고 이래줘야지. 그 사람이 승진된 이 소리들이 난 싫었어요. 그래서 거의 안 들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국장 오래 할 수 있었던 물론 이때 인사와 관련해 질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검찰국장으로서 4년이라는 장기 근무를 한 것만 봐도 상궤를 벗어난 인사 잡음은 없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닐 것이다. 검찰국장 재임 4년 동안 허형구는 황산덕, 이선중, 김치열 3명의 장관과 함께했다. 1979년 2월 김치열 법무장관은 지검장급의 일괄 사표를 받았다. 따라서 허형구도 이때 사표를 낸다. 그런데 발표하는 당일까지도 장관께서는 아무런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되는가 뭐 궁금했습니다만 심지어 어떤 우리 선배가 발표 직전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발표됐다 하는데 당신 모르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데 미럽디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발표가 됐는데 사시 8회가 대거 발탁된 물갈이 인사였다. 6명의 간부가 옷을 벗고 허형구와 사시 8회 출신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 것이었다. 이때 김치열 장관은 허형구의 서울지검장 발탁 인사에 대해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읍참마속이라는 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나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법을 지키는 그런 엄정한 기강 확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국시대의 총나라 장수 제갈공명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인 그 마속을 시켜서 가정이라는 전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속이라는 하는 사람이 뭐 본래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만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어떻게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전투에서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갈 공명은 이 과거의 공이라든지 그 두터운 신임을 다 저버리고 그 마속의 목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전군의 본보기를 삼았다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된 것인데 읍참마속. 김치열 장관의 뜻을 알게 된 허형구는 더욱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을 다졌다고 한다. 어느덧 5딸은 성년이 되었고 아들은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특히 부인 최갑수는 남편이 일에만 몰두하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지검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운다. 검찰국장이 행정권의 중심이라면 서울지검장은 수사권의 중심이었다. 허형구가 서울지검장을 할 때인 70년대 말은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했고 이런 상황과 맞물려 당시 경제사범, 보건사범이 극성을 부렸다. 따라서 그는 이때 일제 단속을 많이 했다. 국가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송치되어 오는 사건 처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범죄 단속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율산 사건이 터졌다. 당시 율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허형군은 청와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이첩받아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가 짙게 풍기기도 하지만 그는 수사를 하면서 어떤 암시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다른 루트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 책임자인 자신은 청와대에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때 부마 항쟁이 터지고 이어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인 11.6이 터진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계엄령이 발동되고 정치적인 사건은 군부가 담당하게 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혼미한 정국에서 검찰은 부괴자의 다름 아니었다. 이때 허영군은 업무 일지에 깨끗한 몸가짐, 깨끗하게 일 처리, 훌륭한 검찰 등 심경의 일단을 적고 있다. 1980년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자 서울지검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검찰은 머리만 비유를 하자면 머리만 가지고 있고 수족이 아주 허약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머리는 약하다 하면 약해도 수많은 수족과 또 장비, 이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이 국민의 권익 보호가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차원에서 검찰은 내심 반대했지만 정치적 파장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이 방관하자 허형구의 서울지검이 총대를 맨다.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사방으로 쫓아다니는데 검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옳은 것 같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오해도 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말하자면 앞장서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내가 검사장이니까 검사장 책임하에 앞장을 서서 일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이런 분하고 또 각계 검사들이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경찰의 수사 독립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납득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결단과 서울지검의 노력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수호하게 된다. 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하던 이때 민주화 열기에 휩싸이지만 12.12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보위를 설치해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한다. (80년 7월) 검찰은 수뇌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대부분 옷을 벗지만 허형군은 용케 대검 차장으로 승진된다. 신군부하고는 본래는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후에 그 보안사 직원들이 검찰을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런 때에 정보 수집을 해간 사람들이 좋은 보고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두환의 국보위는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구금했고 정적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이때 허형군은 업무 일지에 우애와 협력, 관용과 참여, 피와 협력과 눈물과 땀,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검찰,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적으며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고 1981년 3월 허형군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검사 생활 30여 년을 앞두고 검찰 조직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정권이 출범하며
권력 안정기에 접어들자 전두환은 합리적인 인사를 중용했다는 점에서 허형구의 발탁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구시대를 구악으로 규정했고 정의사회 구현이 5공화국의 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허형구도 취임사에서 새시대 새질서의 검찰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본인은 지난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의 지향 목표로 새시대 새질서를 주도하는 위대한 검찰이 될 것을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권력자나 이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량한 국민 각자가 우리 각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이 있는 것이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전두환 정권의 이념은 검찰의 대대적인 부정과 비리 척결로 구체화되었고 마침 닥친 총선에서의 선거사범 엄단 방침으로 허형구의 취임 초 업무가 시작된다. 대리 투표하는 행위, 투개표소 난입 또는 투개표장에서의 난동 행위, 개표 종사원의 개수 조작 또는 집계 조작 행위 등 중상 모략 또는 흑색 선전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후 엄정하게 수사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또 모든 분야의 사회 정화 운동이 펼쳐지고 이때 검찰도 내부적으로 청탁 배격을 결의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질서 확립 차원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나간다. 친애하는 검찰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격동과 진통 그리고 변혁의 과정을 거쳐 이제 새 헌법, 새 정부, 새 국회와 함께 위대한 한국의 건설을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새 시대, 새 질서, 새 역사가 전개되는 엄숙한 순간에 청탁과 압력 그리고 이권 개입 풍조를 일소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근원과 소지를 없애는 지름길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9개월여 의욕적으로 총장 업무를 수행하던 허형구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이른바 저질연탄 사건인데 훗날 1992년 12월 주간조선이 보도한 기사와 함께 사건을 추적하기로 한다. 당시 하루에 대여섯 번씩 갈아야 할 정도로 연탄의 질이 낮아 서민들의 불만이 컸다. 거기에는 행정감독을 해야 할 동력자원부와 연탄 생산업체 간의 유착이 있었고 검찰은 비리 공무원과 연탄업자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이에 국민들은 물론 전두환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를 칭찬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연탄 질도 개선된다. 그런데 대통령 인척을 통한 연탄업자와 동자부 측의 청와대 진정으로 사태는 급반전된다. 또 그러고 즉각 연탄이 좋아졌어요. 그래 모두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엉뚱 방향으로 보고가 되고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동자부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모함이었다. 대통령 전두환은 검찰에 책임을 물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어 당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던 검찰 고위 간부는 허형구를 불러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언지를 한다. 이때 허형구는 독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사과는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공식적인 개각이 있을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기로 결론을 내린다. 그럴 때 꽤 있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사과를 해놓고 하는 일을 하는 방법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는 깨를 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 못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말 결론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총장을 하면 또 뭐합니까? 그랬다. 사과를 한다면 잘못도 없는 사과, 무조건적인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허형구가 계속 총장직을 고수하자 검찰 고위 간부는 마침내 사표를 종용해왔다. 뭐 특별히 잘못이 있었거나 또 고의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그럼 뭐 아주 중대한 실책을 한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조금 뭐 마음이 좀 안 든다 해가지고 사표 받거든. 그럼 검찰총장 뭐 신무부장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허형구가 자존심을 걸고 버티자 눈에 안 보이는 압력이 들어왔다. 판공비 등 뒷조사를 한다는 느낌도 감지됐지만
그는 책 잡힐 일은 없었기에 무시했다. 그러나 임명권자의 뜻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9개월여 만에 허형군은 총장에서 경질된다. 이 사건은 검찰 독립이 참칭당한 검찰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된다. 사실 검찰 독립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 2003년 월간 중앙 9호로는 검찰 독립을 특집으로 다루며 81년 저질 연탄 사건을 검찰 독립과 관련해 분수령을 이룬 사건으로 적고 있다. 총장의 신분 보장이라는 말은 총장은 신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신분 보장하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뭐 좀 잘못하면 사표 내라 하는 식이 되면 앞으로 되는 총장은 소신껏 일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허영군은 당시 총장에서 물러나며 담담한 심정이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하강용해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강용이라는 것은 이 올라갈 때로 올라간 용은 결국 후회한다. 결국 내려온다. 내려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검사로서는 총장 했으니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1981년 그는 30여 년 걸어온 영역의 검사의 길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대검차장, 그리고 총장. 누구보다 화려한 코스를 밟았고 관운도 있었지만 그만큼 직무에 충실했고 정도를 걸었다는 것 또한 그의 검찰 역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제 말하시는 거라든 이런 것을 이래 보면 법 쪽에 계신 그런 분들로 생각이 안 되고 참 그 마음이 깨끗하시고 정말 화가 같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이 되곤 했습니다.